중국이 지금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지만 노동 인구가 자연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과거에 오프라인 마켓이 활성화했던 거가 보면 거의 다 문을 닫았죠. 왜냐면 지금 다 온라인으로 사니까. 지금 다 파리밖에 안 날려요. 대만이나 이런 데서 들리는 얘기 종합해보면 현역에 있는 군인들과 정치 장교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부정부패라는 하나의 테마를 놓고 둘이 투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청이 개되는 거죠. 중국의 장군들, 이 사람들은 사실 부정부패를 해왔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터지고 있는 거죠. 미중 관세 전쟁으로 중국이 혼란스럽다던데 실제로 어떤가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지난달에 중국의 경제로는 최고의 도시죠. 이제 상하이를 한번 갔다 왔는데 베이징하고는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베이징은 좀 많이 좀 이렇게 다운된 분위기라 그러면 상하이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국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한번 겪어봤죠. 중국 지금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때 1기 때 트럼프를 정말 VVIP급 대접하셨어요. 베이징에 왔을 때 자금성, 중국에서는 고궁이라 그러는데 여기를 이 트럼프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막고 한 사람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극진한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줬는데도 결과는 때릴 거 다 때리더라. 그래서 2기 행정부는 사실 그동안 준비도 많이 해왔고 하려면 해. 우리 준비 다 돼 있어. 약간 이제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최근에도 잘 보시면 이제 극적으로 막 타결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기본적인 생각은 안 끌려간다. 미국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버틸 만한 체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두 나라가 쇼 아닌 쇼를 하고 있고 지금 아마 그런 기조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 기조를 바꿀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이제 과거에 중국에서 잘 나갔던 동네들, 홍콩 주변에 뭐 광저우라든지 이런 데들, 뭐 심천 뭐 이런 데들 다 망했어요. 거기는 옛날에 개혁 개방할 때 가장 먼저 문을 열었던 동네들인데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 빠져나왔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중국 정부가 뭐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데려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 기업들이 워낙 잘 나가니까 아이고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계속 때리고 외국 기업들 때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다 나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중국이 지금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지만 그런 고부가치 산업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노동 인구가 자연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비슷하지만 이제 강남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그런 이제 오프라인 마켓이 활성화했던 거가 보면 거의 다 문을 닫았죠. 왜냐면 지금 다 온라인으로 사니까. 똑같아요. 중국도 어느 도시나 가보면 도매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다 파리밖에 안 날려요. 왜냐? 사람들이 안 사요. 두 개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노동 인구가 이제 점점점 감소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그런 오프라인 마켓의 이용이 줄어드니까 역시 그런 여러 이 사업을 하는 것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이제 신산업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산업의 지금 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대기업들은 한 35대면 잘라야 다 집에 보내버려요 그냥.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제 생산 같은 경우에도 생산 자동화 수준이 되게 높아요. 심지어 뭐 이런 중국의 스마트폰 어떤 공장 같은 경우 완전 자동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거의 필요 없는 24시간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무인 공장들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딱 역설적으로 그럼 노동 인구가 계속 줄는 거죠. 그렇게 무섭게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다 지금 이제 중국도 문제가 인구 절벽이 점점 심각해져요. 그래서 한 2035년이면 지금 자름을 하면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인구 절벽이 여기도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나라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경제 전환은 해야 되는데 매년 쏟아지는 지금 대학생들은 갈 데가 없고 취업할 데가 없죠. 정말 똑똑한 애들 아니면 갈 데가 없고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억이라는 내수시장 보고 가겠다. 중국 정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시에 돈을 더 많이 퍼붓겠다. 그래서 이제 유니콘 기업들 막 발굴하고 지금 이제 육성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이런 스타트업들 많이 육성해서 우리는 산업 구조 전환을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최근 시진핑 주석의 군부 숙청이 집중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부패와의 전쟁인데 중국 인민해방군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과거 덩샤오핑이 집권하고 개혁 개방을 하면서 그때 나라가 어려우니까 무슨 정책을 내었냐면 야 군대가 사업해서 먹고 살아. 나라가 돈이 없다. 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한 10년 넘게 해왔었어요,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뭐 식당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외국에 무슨 물건을 만들어 수출도 하고, 그런 것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다음 90년대 한 중반 들어서 이제 중국 경제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되고, 이제 성장에 가도록 하니까 그만하자 안 했는데, 그 폐해가 뭐냐. 예를 들어서 장군을 돈으로 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매관 매직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부패와 전쟁을 시진핑 국가주석 이전부터도 해왔는데 잘 안 돼요. 체제 개선이.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우리 국군과 다릅니다. 우리 국군은 국민의 군대예요. 반면에 중국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이에요. 그런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특이한 장교들이 있어요. 정치 장교들이 있어요. 대만이나 이런 데서 들리는 얘기, 저도 이제 대만의 전문가도 있으니까 들리는 얘기 종합해 보면 이 현역에 있는 군인들과 이 정치 장교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정치 장교들은 부정부패했네, 그래서 계속 얘네들 때리고 이쪽도 여기 때리고 서로 양쪽에 막 싸우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부정부패라는 하나의 테마를 놓고 둘이 이제 투서지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청이 계속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장군들, 이 사람들 사실 부정부패를 해왔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터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중국과 대만의 긴장 관계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까요? 긴장 관계는 계속 될 것 같아요. 변수가 그겁니다. 대만의 총통인 라이칭더 총통이 이제 오래 됐잖아요. 4년 임기란 말이에요. 근데 대만 중임제입니다. 28년도에 아마 선거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민진당이 또 오게 되면 아마 중국이 뭔가 직접적인 액션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대만의 정치 상황이 총통은 민진당이 됐지만 국회는 지금 과반이 민진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닌데 이후에 대만 국회 선거에서 민진당이 과반을 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라이칭더가 연임까지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 독립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때면. 그게 28년으로 저는 보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27년 침공선언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28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도 대선을 그때 아마 할 거예요. 그동안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2027년이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고 그때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27년도에 아마 대부분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28년이 보면 대만 총통 선거도 있고 미국 대선도 있고 공백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만이 막 약간 이상한 걸 또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그래서 28년으로 많이 보는데 진짜 그런 액션을 취할 가능성도 있죠.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했을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사실은 이제 6.25 전쟁 때도 많은 중공군이 6.25 전쟁 때 참전했잖아요. 그 병력들이 사실 다 대만 근처에 다 있던 병력들이 다 올라간 거예요. 우리로 다 온 거예요. 똑같은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고 만약 대만이 정말 뭐 독립얘기 대놓고 꺼낸다. 그럼 그때는 진짜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29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지 8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팔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7이나 3이나 홀수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8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죠. 만약에 28년에 전쟁을 한 1년 하고 29년에 완전 점령하고 29년 10월 1일 국경절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그날 타이베이에서 10명씩 한번 하면 끝나는 거죠 그냥.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28년도나 27년도에 서쪽으로 나가는 건 다 스톱이에요. 우린 동쪽으로밖에 못 가요. 그럼 당장 영향받는 게 페르시아에서만에 들어오는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이런 거 한참 뺑 돌아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를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틈타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북한도 뭘 할 수도 있잖아요. 동시다발적인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다 올 수도 있죠.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필리핀은 F-16과 KF-21 중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최근에 이제 필리핀 공군이 MRF라 그래서 멀티로 파이터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후보 기종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유력 후보 기종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F-16, 블록 70 아니면 72, 그다음에 스웨덴의 그리펜, 그다음에 세 번째가 KF-21. 근데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F-16이 싸요. 한 대당 가격이 한 800억, 900억 정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리펜은 그거보다 좀 비싸고 반면에 이제 KF-21은 한 공대 공만 할 수 있는 KF-21 블록 1 요게 한 900억, 1000억 사이 해요. 근데 F-16 지금 블록 70년, 72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정찰 요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고 그리펜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이제 KF-21은 공중전밖에 못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F-16을 못 이겨요. 근데 이제 필리핀 공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F-50을 쓰고 있고 아마 올해 안에 이제 12대 추가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필리핀 공군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꾸 이제 무인도를 섬으로 만들면서 계속 중국 해경선들이 계속 괴롭히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도 지금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방위력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투기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기 숫자를 늘리기 위해선 주동사를 많이 양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F-50을 더 들여오겠다고 12대를 더 들여오겠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대를 사고 이제 해먹어서 그래서 지금 11대 있고 12대 더하면 23대 정도. 이게 기반이 되는 전투기고 그 위가 이제 MRF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 12대 아니면 뭐 20대 사겠다 이제 이런 계획 갖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좀 불리해요. 필리핀 공군은 KF-21을 선호를 하지만 가격이라든지 성능에서 보면 경쟁 기종들이 사실 앞서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기종 결정이라는 게 필리핀 공군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필리핀 정부나 필리핀 군 이런 데도 중요하잖아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다양한 임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KF-21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메꿔주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수출 금융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줘야 이게 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참 쉽진 않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반면에 이제 FA50은 12대 추가 계약은 올해 안에 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필리핀 내에서도 필리핀 합참의장도 얘기를 했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이제 계약만 남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KF-12 좀 팔렸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전투기든 간에 일단은 개발국 공군에 배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해외 시장 들고 나가려고 해도 운용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는 얻었지만 운용 데이터는 실제 돌리면서 이게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경쟁 기종 대비 이게 단점으로 꼽히죠. 앞으로 KF-21의 수출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있나요? 우리 공군에 이제 뭐 26년부터 전력화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납품이 시작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과거 T-50도 우리가 해외 수출했던 거 보면 공군에 전력화되고 한 5년 걸렸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한 2031년은 돼야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세계 여러 나라 공군도 와서 한 번씩 뭐 타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공군이 운용하는 걸 봐야 돼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지금 이제 뭐 얼마 전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지만 UAE 공군이 와서 높은 사람이 와서 타보기도 했고 MOU도 맺었고 계속 이제 와서 보겠다. 왜냐면 이제 UAE 공군이 2030년대 되면 현재 운용 중인 F-16 블록 60을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 새로운 전투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KF-21과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대책이 후보로 하나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26년에 공군에 전력화되면 아마 UAE에서 많이 와서 보고 갈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로는 올해부터 지금 양산 1호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슬슬 KF-21도 해외 큰 에어쇼에 나가야 돼요. 빠르면 올해 10월, 11월에 UAE에서 이제 두바이 에어쇼가 있거든요. 중동 최대 에어쇼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한번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좀 제일 큰 싱가포르 에어쇼도 있고 그런 이제 해외 에어쇼 나갈 준비를 좀 슬슬 할 시기가 왔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세일즈 시기가 왔고 이제 양산 1호기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본격화해야 돼요. 해외 수출 마케팅 관련해서 이제 본격화해야 되고 지금은 사실 조금 이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 양산 1호기가 나와서 공군에 배치가 되면 이제 KF-11은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 전투가 되니까 지금하고 성격이 많이 달라지죠. 그런 측면에서는 슬슬 해외 에어쇼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집트가 FA-50 경전투기 100대를 도입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요건 좀 사실 좀 와전된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타이, 한국항공우주사 다닐 때 실제로 이집트를 갔다 왔기 때문에 아는데 100대는 이제 잠재적인 미래 요구 양이고 지금은 사실 36대예요. 22년도만 하더라도 면허 생산도 하겠다. 현지 생산도 하겠다 했는데 23년도에 또 갑자기 바꿔가지고 36대 직구매로 하겠다 지금 하는데 이제 몇몇 매체나 유튜버에서는 마치 지금 뭐 100대가 막 팔린 것 정도 되는데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투기 구매를 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영어로 이제 바포라 그러는데 그걸 내야 돼요. 가격 제한서를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집트에 제한하는 FA-50의 대당 가격은 얼마고 유지 관련된 이런 비용이나 가격표를 던져야 돼요.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사업은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그런 최종 결정 단계로 들어간 건 아니고 사업을 이집트 측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약간 와전된 얘기고 다만 이제 후보 기종 가운데는 제일 성능이 그래도 왜냐면 이제 이집트 공군이 요구하는 건 단순히 이제 훈련기로 사용하려는 비행기가 아니라 전투기까지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걸 지금 바라고 있는데 다른 경쟁 기종들은 다 마하 1이 못 돼요. 속도가 암음속 기종들이에요. 근데 이제 전투기로 쓰려면 천음속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하 0.8, 마하 1.2 요 구간에서 운동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성능이. 근데 이제 후보 기종이 지금 이제 중국산 L15,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M346FA,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든 FA-50인데 FA-50은 이제 최고 속도가 마하 1.5이기 때문에 요 1.2, 0.8 구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고속도로 달리면 100km 이상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경쟁하는
기종들은 최고 속도가 9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50까지 밟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후보 기종 가운데 성능은 최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만한 K 방산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은 새로 대통령 뽑히고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 아마 수주 관련된 계약들이 많이 될 거예요. 중동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위주로 아마 새로운 수주 계약들이 이제 나올 거고, 왜냐면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공백기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이게 사실 대부분 방산 수출은 정부 대 정부 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공백기다 보니까 약간 주저주저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도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아마 중동 국가 중심으로 뭔가 좀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K방산이 많은 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실 각광을 받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약간 중요한 시기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과거 90년대 말 2000년대 초 보면 우리 현대나 삼성 대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해외로 나갈 거냐 이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이제 방산업체 계신 분들 만나보면 실제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국내에 머물러서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갖고 계시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K방산이 이제 제2의 도약을 할 시기가 왔다. 주가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년 사이에 다들 3배 이상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주당 어떤 것들은 뭐 30만 원, 40만 원 이상 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K방산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아마 이 K방산을 육성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시면 좀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